경선 국면이 달아오르면서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권은 야권대로 대선 후보들 사이에 검증 공방이 치열합니다. 과도한 네거티브로 오히려 국민의 관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 합리적인 기준은 뭐고 경선에 끼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어떨지 이 두 분과 전망하겠습니다. 정치천재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경선에서 검증 공방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 간의 금도를 지킬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선을 넘은 불상사나운 상호 공방에 대해서는 즉각 멈춰줄 것, 그리고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간 거라고 보십니까? 둘 다 지금 극도로 흥분이 되어 있죠. 이재명 지사는 무사히 1등 안착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2강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자칫 잘못했다간 물릴 수 있다. 오차 범위 내로 오게 되면 대책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위기감이 하나 생긴 거고요. 이낙연 쪽에서는 의외로 이재명 지사가 그 TV 토론에서 후보 간 토론에서 강세를 못 보였어요. 캠프에서도 무척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꽤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붙고 물고 물리는 경쟁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시쳇말로 진흙탕 싸움 되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페널티 주겠다. 만약 금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로 좀 엄중하게 세우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전혀 안 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2017년, 2012년 촛불 이전의 경선 때는 맞는 형국입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민주의식이 무척 향상됐거든요. 예. 특히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관심 있는 사람들, 국힘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국민의 수준을 평가할 때 그 눈과 지금 국민은 완전히 틀려졌어요. 예. 그럼 이분들이 저렇게 네거티브 공부하면 막 흥분하면서 지지자들은 댓글 다는 사람들 한 3,000에서 5,000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 얘기 듣고 쫓아가다가는 필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토론 주제 끝 무렵에 누가 이 경선에서 이길 것인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제가 끝 무렵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얘기 듣고 이현주 의원이 얘기를 잘하면은 얘기 안 하고 잘 못하면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당 입장에서 이렇게 경선 국면에 과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경선이라는 거는 당연히 과열될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이제 2017년에는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었죠. 야당. 네, 지금은 여당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장이었어요. 성남시장이고 야당의 변방에서 이제 이 도전자로서 치고 올라오는 그때 이제 막 이 촛불 집회하고 이럴 때 보면 연설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잘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의 1등하는 후보로서의 어떤 좀 포괄적이고 좀 더 큰 모습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관전하는 면에서 보면 여당이 1등하는 후보답게 좀 더 큰 주제와 좀 더 대범한 면을 가지고 경선을 끌고 가는 면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 굉장히 위태롭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하는 입장이셨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야당이지 여당이?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야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한심한 내용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 입장, 그 백제 논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소모적인 논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주의 사안이라든지 또 군 미필 사안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계속 공방을 벌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 예. 한심하다. 그래서 여당 집권 여당답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들을 더 잘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죠. 두 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착각을 잊어먹었어요. 경선은 뭡니까? 선거 운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월 9일 날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나는 경선에서 이재명을 꺾겠다, 이낙연을 꺾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선거 운동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호감을 받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나왔을 때 이기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숲속에서 나무만 보고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 원로나 이런 사람들도 만났고 그런 지적을 해줘야죠. 그럼 이재명의 추진력을 나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 너무 훌륭합니다. 저 추진력을 나는 배우겠습니다. 배워서 이재명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예. 만약 이런 스탠스로 나간다면 국민들이 어떨까요? 훨씬 큰 형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제가 되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저 엄중함, 진지함, 안정감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후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거 운동이거든요. 선거 운동을 하라 그랬지 누가 말로 하는 UFC 보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좋게 잡았고 이재명 30%라고 봅시다. 이낙연 20%라고 봅시다. 이렇게 싸우면 나머지 20%나 30%가 자기가 이겼을 때 이재명을 지지했던 혹은 이낙연을 지지했던 표가 다 올까요? 제가 보기엔 5% 누수됩니다. 그럼 지는 싸움이에요. 사실 이제 저희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또 우리 스스로 또 후보가 되면 예, 사실 당사자가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예. 아니 거기 또 불세출의 그 진흙탕 싸움의 달인 있잖아요. 홍카콜라. 난 그 오빠 빨리 보고 싶어.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지금 막 달아오르고 있는 그 지역 논란, 지역주의 이제 백제 민주당 공방 적통성에 않습니까? 관련된 그 논란이죠. 네, 이제 특히 이제 그 백제 호남 논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이것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한참 이 1, 2등 하는 후보가 그 호남 지역주의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는 이게 약간의 어떤 제로섬 게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논란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예. 그래서 이 1, 2등 하는 후보가 그것도 여당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싸움도 이제 분석해 보면 재밌는 게요. 지금 200만 이제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선거인단 모집까지.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어바웃으로 이제 우리가 선거운동 당내 경선할 때 보면 그렇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적지까지 분류를 해보면 50%가 넘어가요. 많을 때 70%까지 갑니다. 호남이요? 호남 출신이 예, 예. 원적지까지 보면. 이렇게 또 부모까지 올라가는. 예, 예. 그렇죠. 네. 이제 부모까지를 이제 우리가 원적지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한 200만이 넘는데 결국 호남의 민심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경선의 행배가 좌우된다고 보고 이 싸움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지. 이낙연 쪽에서 먼저 걸었죠. 왜?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네. 호남이 결집하게 되면 당내 경선에서 본선은 잘 모르겠으나 당내 경선에서는 호남세가 호남 출신이 결집하게 되면 이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럼 호남에서 지지가 최근에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 역전됐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정세균 후보하고 100% 단일화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예. 그러면 이제 호남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인 김에 호남의 이 지역적 정서를 자극해서 호남 출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몽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지금 이현주 의원이 잘 지적했는데 이게 본선에 갈 때는 전 이제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본선에 갈 때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예. 두 번째, 호남 출신인들이
호남의 정서를 자극한다고 한다고 한들 이렇게 우리 호남 출신 후보를 뽑자라고 결집될까? 이게 예전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남민들의 정치 의식, 민도 이런 걸 너무 낮게 잡아본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이런 싸움인데, 저는 뭐 이낙연 측에서 이제 먼저 건 거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데 조금 더 너그럽고 크게 치고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좀 있어요. 그건 이현주 의원 생각하고 같은데, 양쪽 캠프 보면은 전략을 세워놔도 지금 전략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돼 있어요. 좀 감정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던 야권의 가장 최고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대비해서 1대1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시점부터 굉장히 네거티브가 치열해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민이 봤을 때는 좀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가 또 이렇게 좀 창궐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또 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요. 이거는 거의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현상이 드러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이제 사실은 두드러지는 후보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등장을 하고 최근에 약간 좀 헤맨 경향이 있죠. 네. 이렇게 좀 정치 대비를 하고 나서 정무적인 부분에 이제 오판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실언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휩싸이면서 약간은 이제 이 정체 현상을 좀 겪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변화의 가능성 여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지금 어떤 고정적인 그래서 역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오만하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판단했을 때 후보들 간의 어떤 경선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금도의 기준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미 공은 좀 떠났다고 보고요.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자정작용으로 가게끔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8, 9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몇 번 더 파도가 칠 거다. 지금은 정권 교체 심리도 한 5%쯤 빠졌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올라갔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에서 먹으면 봉황을 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죠.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가 포장마차 같은 데서 맥주 마시는데 좀 우아하게 마시는 것 같고 화기애애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국민들은 가뜩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지친 정국인데 불구경하고 쌈구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어느 정도지 계속 이게 늘어지면은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면까지 저는 왔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특정 캠프에 가 있지 않는 원로들이 모이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전직 당대표들 보게 되면 이낙연, 정세균, 그다음에 이해찬 다 선수로 뛰는 정국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무척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는 지지율이 휘청하면서 한번 빠지는 경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기가 찾아와야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이 좀 틀려지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8월 중순 이렇게 가면서 국민의힘의 변화가 더 급박하게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깥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이제 관심이 더 많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이 경선의 치열함도 저는 약간은 오히려 관심 받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싸움의 소재가 정책이라든가 뭔가 국정 과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딪힌다면 지지자들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이때까지 선거에서요 싸움의 소재가 정책 과제라든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 정확한 지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과 지지자들은 업그레이드 됐는데 정치인들은 제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법을 내놓으면 예. 둘 중에 한 분이 지지율 5% 먹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일방적으로 네거티브 종식 선언을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거티브 종식 선언.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조건을 거는 거죠. 예. 첫 번째로 지금까지 네거티브로 인식된 모든 행동, 자신의 캠프, 자신을 포함해서 예. 에 대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는 모호하지만 최소한 노력하겠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네거티브하는 인사들을 우리 캠프에서 몰아내겠다. 그리고 캠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나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중지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군요. 예, 요청하는 거죠.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한 가족이다. 가족 간의 싸움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만 준다. 나는 다시 한번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과한다. 예. 이러고 선언하는 쪽이 한 3%에서 5% 먹어갑니다. 예. 두 후보가 나란히 나와서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함께하면요? 예. 뒤에 돌아서 또 합니다. 왜냐면 진정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당내에서도 무슨 페어플레이 서약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상상력이 거기까지예요. 뭐 페어플레이 한다고 태클 안 들어갑니까? 예. 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선언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거를 본선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선에서요? 네. 본선에 또 다른 전략이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예. 되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본선에서 그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는 그 종식 선언 이거를 꼭 지키면 정말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수준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보면 이게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가 이제 모호하긴 해요. 기준을 근데 좀 이제 저도 궁금해서.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지역주의에 대한 얘기, 그죠? 이 사실 말꼬리 잡는 거. 네가 사실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B까지 다 읽어보면 이게 아니지만 그 B까지 다 읽어볼 필요 없이 A만 딱 잘라서 보면 네 말은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A라고 너는 말한 게 틀림없어라고 하면서 이 A만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거. 이런 어떤 말꼬리 잡기식의 네거티브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캠프에서 뭐 하고도 사는지.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예. 저희 오후 5시인데 YTN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6명 다 불러서요? 예, 네거티브에 대한 뭐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으면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얘기한 5가지를 갖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네.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저건 내가 받은 비밀 문자가 왜 저기서 터트리지 그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제가 기대하겠고요. 야권 상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실무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양당은 오늘 실무협상단 회의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많아서 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왜 안 된 거죠? 지금 협상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보니까 이제 실무 협상이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인 협상으로 더 이렇게 진전될 게 더 없다. 진전될 게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표 간의 담판이 남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실무급에서 협상을 지난하게 막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당 이름 그다음에 무슨 권리 이런 걸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그 이면에는 그런 자잘한 것 때문에 결렬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깔려 있는 많은 어떤 정무적 판단들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선 주자로 함께 경선 치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이에요. 결국 거기서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겠어요? 전체 후보의 어떤 스펙트럼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약간 겹치는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하면 윤석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제3지대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에서 약간 겹치고요. 지지층이 또 약간 겹칩니다. 만약에 단독으로 출마를 하면 한 5% 내지 10%는 또 가지고 갈 수 예. 있는 그런 득표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분이 첫 번째 이번 대선에 단독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합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혼자 나갈 거냐? 나가서 단일화를 할 거냐? 아니면 합당을 해서 예.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를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8월 한 10일 전에는 아마 안철수 대표도 자기의 거취를 결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마지막 단판을 남겨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대표가 사실상 좀 거절을 했고요. 다시 이 대표가 합당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 뭐 이렇게 이제 살짝 감정 섞인 반응을 했고 이런 흐름에서 좀 어떤 합당의 논의가 조짐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어떤 행보를 갈 거라고 보시나요? 핵심만 뚫어보면요. 안철수 대표의 지금 정치적 목적은 뭡니까? 대선 출마아니에요. 대권이겠죠. 예. 대선 출마해서 대권을 먹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제일 좋은 길이 뭔가를 고민하겠죠. 그럼 이준석 대표의 목적은 뭘까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세력이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양쪽에서 고민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안 들어오면 결국 제3지대에서 단일화해야 되는데 안철수 빼고 대선 가? 그럼 정권 교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철수 대표는 계륵 같은 존재의 현재로서는 먹기에는 먹을 건 없는 3% 5%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저걸 떼놓고 갔을 땐 정권 교체 못한다. 네. 그럼 초조한 건 누가 더 초조하죠? 이준석 대표가 더 초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안철수가 밖에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오세훈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안철수가 밖에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국민의힘 말씀하시는 당내에서요. 왜냐하면 8월서부터 레이스가 걸리는데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던지고 참여를 못합니다. 예. 근데 오세훈 쪽에서는 대선 레이스 준비 다 해놓고 그럼 8월에 서울시장 던지고 하게 되면 또 그만둬?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서울시장을 던지고 나올 명분이 없는 예. 거예요. 자, 11월 말에 후보 끝납니다. 안철수 밖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단일화 해야죠. 그 단일화 하는데 우리 쪽에는 없나? 12월 9일까지만 서울시장 사표 내면 되는 거예요. 90일 전이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국민의힘의 당내 이제 후보가 결정된 상태인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요? 아니 반발하지 지는데요. 반발세가 크겠어요? 아니면 통합과 단일 후보 내자는 세력이 크겠어요? 그럼 여건이 좀 마련이 돼야 가능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들 평상시에 내뱉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정당이라 그랬어요. 그럼 오세훈 시장 그럴 때는 당적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적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12월 9일까지만 하고 예. 자 당내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유력한 후보들이 있으니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자.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 국서서 개조는 정당 되기 싫으니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출신자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게 안철수한테 주나 윤석열한테 주나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예. 자당 후보가 낫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안철수가 이런 계산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대종상 연기 최우수상 받을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단판입니까? 네. 단판은.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최근에 제가 한번 이제 사석에서 제가 만나뵌 적이 있는데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이 대선에서 본인이 뭐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잡는 데서 본인이 꼭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정권 교체를 하는데
미랄이 되겠다. 힘을 보태겠다. 네, 예. 그런 쪽으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대법 판결을 두고 안 대표하고 윤 전 총장이 좀 공통 분모를 찾은 것 같거든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하고요. 야권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응의 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가 안철수 대표죠. 제가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뉴미디어 본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보면 워낙 이제 국민의당의 당세가 민주당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온라인 세력의 벽이라는 거를 느꼈죠. 이번 대선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떤 모종의 어떤 음모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함께 저는 이것을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함께 좀 스크럼을 짜나가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무슨 지금 김경수 그 유죄 확정되니까 그걸 갖고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국민들이 보기 위한 대의 명분으로 포장을 한 것이지 서로의 목표는 완전히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연대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대의 가능성은 실제로는 전혀 없다. 사실 더 관심은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 국민의 입당 시기와 여부인데 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입당 선언을 할 예정.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의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기 위하여 당사를 찾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난번 이준석 대표하고 만났을 때요. 그때 입당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당내에서 이제 리더십이 흔들리고, 예. 윤석열 전 총장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더 절실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유는 네.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맷집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주위 평가는 있지만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지율 빠지는 거에 대해서 무척 곤혹스러웠다는 후문이 있어요. 광주, 대구 이렇게 방문하면서 여러 구설수에 오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캠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흡하다. 그래서 여당이나 언론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당의 울타리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지원 이런 게 절실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조만간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세력 다툼, 세력 재편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후보가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 권력 투쟁에 밝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수 기질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선 레이스 속에서의 당내의 세력 재편 과정에서 자기 세력의 확보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나쁘지 않은 게 7월 초중순쯤에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고.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게 다 지는 것으로 그때 나왔거든요. 이제 20%가 무너지면서.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김경수 그 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그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런 그 입당을 한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로 그렇게 보여요. 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것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한편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도 좀 비판적 의식을 가진 이제 지식인 지지층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 중도층의 지지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기존 어떤 양당의 어떤 기득권 정치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가 마침 1등을 또 하고 있고 중간지대에 있으니까 이런 기득권 정치를 좀 교체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좀 절실했을 텐데요.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함으로써 뭔가 이게 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또 실망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실망이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반윤식의 어떤 개파 논란이라든가 기존의 보수 기득권에 포획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어떤 비판적 지지층 보수 내에서도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율이 추락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총장이 제로섬 법칙에 들어가 있는 게 좀 깨질 것 같아요. 그 유승민, 그다음 원희룡, 특히 그 슈퍼 강철 이빨을 갖고 있는 홍준표, 이런 분들이 사정없이 그 물어뜯겠죠. 앞으로 이제 당내 경선을 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치고 나올 건지, 그리고 유승민과 원희룡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같은 궤로 둘이 연대 전선을 이렇게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8월 12일 날 장모 347억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그거 갖고도 무척 아주 강력한 비판이 내부적으로 좀 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어필하는 하나의 균형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입당으로 인해서 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의 희소 가치가 없어지고 개인 윤석열의 경쟁력으로 버텨야 하는 또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당으로 흡수되는 그 지지율은 다른 후보가 경쟁력으로 윤석열 후보를 이기게 되면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홍준표, 최재형 또 유승민 어떤 다른 후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또 상황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